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내 맑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마트마 간디. 저는 여기에서 생각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고 운명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입니다. 행동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돼. 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했어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좋은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내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마하트마 간디님의 좋은 명언을 빗대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오늘 방송 전에 감사 스마일이 부익남님 이 유튜브를 잠깐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부자 마인드 모음집을 갖다가 이 3시간짜리거든요. 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이게 예를 들어 한 10편 정도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3시간짜리가 된 건데 이거를 제가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고 정말 이분은 아예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부익남님께서는 이 마인드 관련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독자가 122만 명인데 122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갖다가 실천한다고 하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에 성공도 하셨을 거고 또 지금처럼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이분이 7년 전에 절대 전세 살지 말라라고 했었던 영상 중에 만약에 그때 이분의 영상을 그때 7년 전에 보았던 분이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전세 살지 않고 월세 살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거고 또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 가장 공감하는 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70%를 저축할 수 있는 만약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700만 원을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고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70만 원에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너무 많이 일치하고 저도 이제 많은 유튜브를 보진 않지만 제가 빠숑님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램군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익남 이 채널 이 3개는 제가 꾸준하게 시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돈으로 내가 부를 갖다가 늘려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3시간짜리니까 오고 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든 아니면 그래서 운전하시는 동안 한쪽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저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더더욱 부족하지만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12,000명 중에 정말 한 분이라도 정말 좀 뭔가 제 방송을 보고 좀 변화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니에스의 정영희 기자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이번 생은 포기 수도권 분양가 1년 새 15% 올랐다.
1월 전국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9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혼란한 시장입니다. 거의 전문가들 대부분은 2024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반전되고 있다. 3월달부터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 말씀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될 테니까 믿어달라는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건설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해서 불가피한 공사비 인상이 이어지자 수도권 분양가 상승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내 집 마련 이번 생은 포기, 이게 10년 전에도 나왔고 2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집값이 비싸다고 했고 10년 전에도 비싸다고 했고요. 지금도 지금 비싸다고 또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나오면서 앞으로 그러면 집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앞으로 내려가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건축비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갖다 예측하시는 분들이 신축을 갖다 더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구축 아파트를 갖다가 나는 괜찮아, 구축 아파트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 집값이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면 또 새 집을 갖다가 공사비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짓지를 않을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 태어나는 자녀들이나 또 지금의 20, 30대는 다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처럼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다가구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파트를 선호하고, 물론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수도권의 집값은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물가 상승률만큼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갖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노무비까지 오르면서 분양가가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분양가가 앞으로 10년 전의 분양가보다 내려갈 리는 없을 거고, 지금의 막 7억, 6억, 8억의 아파트 신축 분양가가 만약에 5억으로 막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분양을 받을 거고, 3년 전, 4년 전에 분양했던 게 이제 계약 취소분이라든지 줍줍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 10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청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플러스의 에디터 황인영님께서 정말 좋은 머니랩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딩크족이라도 아이 쫓아가라. 이래서 이제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있었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낮은 출산율을 들어본 적도 없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서 이제 0.6까지 지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의 한 교수가 보인 반응이다. 그래서 머니랩은 저출산 문제를 엄연히 현실로 또 받아들여야 되고 해결할 숙제가 아닌 메가 트렌드로서 다뤘다. 국민연금 기금이 또 고갈되고 당신의 주식계좌는 안전할까? 또 안전하다는 채권은 과연 든든한 노후 피난처일까? 부동산은 인구 감소는 부동산 폭락이라는 공식에서 자유로울까? 당신에게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가난한 노후를 피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고민이다라고 해서 목차로 쭉 나와 있는데, 정말 딩크족이라도 아이 쫓아가라. 집값 폭락서 살아남을 동네 어디가 될까요? 저는 집값 폭락에서 살아남을 도시 한 곳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울시,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권, 그중에서 저는 이제 고양시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집값 폭락에서 살아남을 고양시가 될 것이다 라는 저는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조금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한국만큼 내 집에 집착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치게 되면 국내 총생산 GDP의 3배가 넘고 가계 자산의 무려 76%가 부동산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2,700만 명은 주택 청약 통장을 들고 있고요. 이 모든 현상의 바탕에는 집값은 시기마다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른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에 이제 난데없이 집값 폭락론이 한반도를 떠들고 있습니다. 근거는 북핵보다 더 무섭다는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으면 집을 살 사람이 줄게 되고 집이 남아 돌아서 집값이 장기 하락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논리입니다.
이미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는 지금 정점을 찍고 계속 지금 하락 추세가 있고, 지금 추세라고 하면 2040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2040년이면 한 15년 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출산이 집값을 끌어내릴까? 정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출산이 된다라고 하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집을 또 팔아야 될까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분들의 생각이 아닌, 이제 감사 스마일의 생각을 갖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2009년도부터 13년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때 분위기와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때도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때는 없었을까요?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서울과 그 다음에 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15세에서 64세까지가 줄어들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산 가능 인구보다는 이제 저는 지방에 있는 집값은 이제 정말 6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GTX 확충이라든지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일자리가 지금보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드론 UAM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 산업들이 다 서울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산 가능 인구는 더 줄어들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인구는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5천만, 4천만을 갖다 기준으로 예상하게 되면 3천만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아마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2040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집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내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집을 갖다 장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30대, 40대, 50대가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20대, 30대 내 집 마련 연령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대, 30대가 언제까지 사느냐? 수도권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100살까지 삽니다. 사고가 없으면 100살까지 살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집의 문제는 단순하게 집값이 폭락한다, 올라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 주중에서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자고 이 자는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단순하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무한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집값을 폭락하기보다는 집값이 많이 올랐던 부분을 조정을 받고 정말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야지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야기 좀 드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겠지만 저는 해외 이민을 갖다가 적극 장려를 할 거고,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자 하는 인구들이 정말 늘어날 겁니다. 특히 서울은 앞으로 메가시티 서울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그런 세계 속의 서울 5대 도시 안에 또 들어가고, 또 서울의 인구는 충분히 1000만 명을 돌파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심스럽게 메가시티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 한 12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살게 되게 되고, GTX A, B, C가 확충이 되면서 GTX D, E, F도 2040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일자리,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더 나가서 교통망까지 확충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정말 하나의 같은 생활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제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폭락한다고 하면 그때 사시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들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이야기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0년도에 2013년도에 제가 똑같은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분양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려면 신축 분양가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못하게 될 거고, 집을 짓질 않는데, 그리고 앞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갖다가 5억씩 부담하면서 일반 분양가를 갖다가 더 낮출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40년, 50년 된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빌라라든지 단독 다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단독 다가구에 살고 싶으실까요? 빌라에 언제까지 살고 싶으실까요? 이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됐을 때 이런 집값 폭락에서 한반도를 갖다가 떠돌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도 지금 집값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대료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집값에 정말 폭락에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전세를 갖다 주면 되는 거고 그냥 월세를 주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자가 비율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대 6입니다. 아직까지 자가 소유 비율이 더 낮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더 떨어지려고 하면 자가 보유율이 한 8 정도 돼야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집값이 폭락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물가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민 정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또 우리 한국 거주민이라든지 해외 거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될 경우에 그분들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못한다고 하시면 임대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세 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 가격이 그냥 지금처럼 아파트 3개의 월세 가격이 150만 원에 머물러 있을까요? 지금 원룸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원룸 1.5룸 원룸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지금 2024년 3월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룸, 3룸은 그냥 100만 원 밑에 있을까요? 우리가 300만 원 벌어가지고 500만 원 벌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월세로 2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도 집을 안 사고 있을까요?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순하게 저출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 좀 드리면서 특히 서울 경기는 집값 폭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방이 소멸되더라도 서울 수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또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 꼭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선희 기자님의 매일경제 이선희 기자님 기사인데요. 계약 포기했는데 후회 막심하다. 신축 아파트 가뭄에 1년 새 6억 뛴 이곳. 기억나시나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든지 저는 마포 더 클래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 제가 미분양 당시에 돈 있으신 분들 꼭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2023년에도 이제 빠숑님이라든지 뭐 빠숑님이라든지 또 일부 김재경 소장님이라든지 또 원룡이신 분도 원룡이님도 박기영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께 또 요걸 또 얻어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소수의 의견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다들 내 집 마련 관심 없을 때 저는 제 집 마련을 했었고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제가 다 미분양 때 제가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미분양 때. 그러니까 미분양 때라는 이야기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미분양 때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은 그런 때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 분양받았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천 불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 5만 불 이하 4만 불일 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거든요. 또 떨어진다고. 6만 5천 불 넘어가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엄청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분양 났을 때 지방에 계신 분들 와서 분양 받았어요. 계약 돈 있는 현금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신축만 찾는다. 그런데 신축이 이제 12억이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가가 비싸다고 그때
분양받지 않았고 청약도 그렇게 경쟁이 안 셌고 심지어는 당첨을 했는데 당첨받았는데 계약을 또 포기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 방송 보고 계실 거고 장항제일풍경채 당첨됐는데 포기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당첨됐는데 청약통장보다 날아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 확신이 있냐? 제가 2009년도부터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제가 운이 좋게 은평뉴타운부터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알게 되고 집이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더라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미분양일 때 만약에 미분양 났다. 그러면 왜 미분양이 났을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미분양이 났는지, 가격이 비싸서 미분양이 났는 건지, 그 다음에 현재 상황 때문에 미분양이 났는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일어났을 때도 기흥역에, 그 기흥 역세권 쪽에도 주상복합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푸르지오, 그 다음에 포스코. 여기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죠? 근데 제가 기억에 미분양이 났던 게, 삼성에도 미분양이 났었고, 지축에도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요진 YCT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 일부 또 원시티 그쪽에 꿈의 그린도 미분양이 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분양 때 계약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때 미분양을 또 잡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분양을 잡으신 분들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 미분양을 잡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잡은 겁니다.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그때 당시에 김재경 소장이 이거 당첨 받았잖아요. 정말 빵점인데 청약 점수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평생 내 집 마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60대까지 있다가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못해요. 왜 못하냐면 20대부터 60대까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버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밤늦게 저에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왜 떨어진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만 앞으로 이제 계속 뭐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헷갈린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왜 헷갈리지 마냐고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저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게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부동산 현장에. 제가 엊그제 이야기 드렸던 오피스텔, 아파텔도 지금 전세 가격이 5억이 넘어간다니까요. 이제. 그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억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1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매매 가격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데 다들 주저하죠. 저는 압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이야기 있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올해 1월 전용 면적 95제곱이 21억 8천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84도 최고가 19억 8천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분양권이 12억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 보면 분양가가 10억 2천이었는데 마포 더 클래시가 실거래가 13억 7천이었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전용 59짜리가 10억 6천이었는데 16억 4천. 84가 12억 9천 6백이었는데 19억 8천. 그러니까 12억 9천이 비싸다고 해서 미분양이 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가격이 비싸다고 평이 많아가지고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이들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곳이 1년 사이에 6억 이상 뛰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20억짜리가 10억이 되면 그때 사라고 이야기하셨던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선생님의 인생을 갖다 대신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선생님의 집을 대신 마련해주지 않아요. 저에게 엊그저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또 문의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제가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6억짜리 분양을 받았는데 거의 4억, 5억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6억, 7억짜리 내가 분양 받았으면 입주 때 한 1억 정도만 오르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분양 받으시면 되는데 2021년, 2022년 그 폭등장을 갖다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이제 고박 2예요. 7억짜리 받으면 14억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10억짜리 분양을 받으면 20억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내가 만약에 6억, 7억짜리 그러니까 제가 장항제일풍경채 7억 3천짜리 8억에 들어가더라도 안전마진 한 1억 이상 된다. 그래서 제가 9억까지 충분히 간다라고 했더니 다들
제 말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셔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서울이 이렇게 올라가면 서울에 들어갈 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한정적인 거고, 서울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광명으로 이렇게 옮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정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의사결정을 갖다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시라.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반토막 나고 2023년도처럼 정말 원흥 동일 시트가 6억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못 사는 이런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때 사셔야 되는데, 그때 이미 시간이 지났고 원흥 동일 시트도 이제 앞자리가 이제 붓자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지금도 이야기 드리잖아요. 삼송에, 원흥에, 지축에, 향동에, 덕은에 7억대, 8억대 있으면 그냥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후회할 일은 적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신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구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 마십시오. 부가연도 지금 보니까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가까이 되고 일반 분양가는 10억이 넘어가겠죠.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건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제가 솔직하게,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해봤자 저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단 한 분이라도, 제가 처음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부인당님의 122만 명의 구독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변화되기를 갖다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그런 영상을 찍는 것처럼, 감사스마일도 소신껏 제 방송을 보고 저에게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정말 인생이 좀 바뀌고, 언제까지 전세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까지 월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조금 변해가는 것들을, 그런 분들이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로 더 많이 나가기를 갖다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분들이 저의 찐팬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고준석 교수님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신축은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고 가격도 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신상주택 재고인 분양권과 입주권이 제일 안전한 투자처 아니겠느냐. 정비사업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신축 쏠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팩트고, 앞으로 4월 10일 총선이 지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것이고,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1월달 분양권 거래가 또 상당히 활발했다라고 합니다. 3천 건이 넘었다고 지금 뉴스에 지금 나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 그제 또 제가 그걸 보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를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하기 전에 내가 의사결정, 내가 능력에 된다고 하면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인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어떤 행동,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 내가 위험을 갖다가, 위험 감수하기가 싫어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가 7억짜리를 갖다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아니면 계약금을 넣었어. 아니면 내가 7억짜리로 해갖고 앞으로 2년, 3년 후에 내가 입주를 해. 그러면 그냥 그 중도금이자, 그 다음에 옵션이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양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7억대, 8억대, 30평대 고양시 내를 들게 되면 7억에서 8억 사이면 정말 지금도 나쁜 매수 금액이 아니다. 자꾸 2023년 1월을 생각하지 마시고 2022년 1월을 생각하시면 결코 나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2024년 3월 7일 날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투자와 투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는 안아야지만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정말 여행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700만 원을 갖다가 저축하는 게 쉬울까요?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7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가 더 쉽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자보다 후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저축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그런
몫으로 제가 남겨놓고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이 딩크족이라도 아이 쫓아가고 있고 내 집 마련 이번 생은 포기하면서 그냥 정말 오늘을 즐겨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은 정말 즐겁게 제 방송을 보았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때 당시에 남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좀 보내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갖다가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0분이 넘었네요. 이렇게 길게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단 한 명이라도 보아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진정 원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